네, 일단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실제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을 할 때 대체로 이제 물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를 좀 보셔야 된다 하는 거였고, 뭐 오펙 보고서도 사실은 물가하고 연관이 있을 만한 거였죠. 그러고서는 이제 매주 나오고 있는 목요일마다 고용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가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어, 그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주말 동안에 조금 이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운영이 중단됐다는 얘기였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별로 이거를 큰 소식이라고 다들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이제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서구 증시가 그 전주 금요일에 분위기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영향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이날에는 모처럼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순매수 기록에서 제 기억엔 거의 1조 정도는 양자 합쳐서 순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이유가 됐던 거는 금요일 날에 나왔던 아무래도 고용 쇼크였죠. 고용이 예상보다 너무 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긴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더 오랜 기간 낮은 금리. 뭐 요 표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외신 보시면 로어 포 롱거 해가지고서 위험 자산을 선호해야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서구 증시로 넘어와가지고서는요.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기술주가 약했습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모두 다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4%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안한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도 아픈데 반도체는 더 아프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하고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서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아크의 대표 펀드인 아크K 경우에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다음에 아크의 대표 종목인 테슬라는 이날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근데 또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가치주, 성장주, 로테이션 트레이드 영향인지 다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나스닥은 급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 코스피는 1.6% 올랐었는데 상해는 조금 올랐고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2.6%가 하락했던 날입니다. 네, 행파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채 금리도 약간 올랐네요. 그죠? 사실 그래서 당장 이날만 보게 되면 3월과 같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 연속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좀 차이가 나면은 사람들이 좀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하나를 뭐 좀 찾아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 이제 이유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네, 은정리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후원. 네,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이 요날 또 뭐 사실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좀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날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 요렇게 프레드가 이제 연준의 그 자료 모아놓는 사이트니까 프레드에서 5년짜리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 나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은정리 님께서는 늘 녹방으로 보셨는데 요렇게 또 저희 그 토요일날 밤에 하는 그 라이브 방송 참여를 해주셨다고요. 아이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사실 요거는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경제지표 볼 때 실질 요런 이야기 나오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기대라는 말 나오면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쵸? 그래가지고서 5월 10일 날에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2.7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근데 2.7 돌파가 얼마나 오랜만에 발생한 일이냐 하면요. 지난 10년으로 놓고 봐도요. 2.7을 넘어간 적이 없죠. 그러면 이제 최대 기간으로 땡겨보면 언제였냐 하면 200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006년도 여기 보시면은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한번 넘어서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정말 오랜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7%를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죠. 무려 2006년 5월 이후로 최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죠. 뭐냐면 연준에서는 자꾸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만 하는데 이게 좀 못 믿었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러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판단에 보니까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2.7%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좀 나타날 수 있구나, 연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치주를 사고 이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를 내다 팔아야 되겠다. 그런 게 이날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가 아주 오랜만에 2006년 이후로 그러면은 15년 만이네요. 15년 만에 2.7%를 넘어섰다. 그게 이제 이날 장을 좀 지배했던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다지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이 수치가 정말로 그 뒤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잘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그 당시를 반영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향후 5년간 진행될 거를 알려주는 것은 좀 아니더라,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요,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립니다. 그것도 이제 대형 반도체주, 그러니까 기술주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중소형주 그리고 소비주의 경우에는요, 뭐 실적이 잘 나와버리면 사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주가가 엄청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뭐 별다르게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에서는 뭐 약간 높게 나왔으나 이것도 크게 별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은 아니 무슨 뭐 미국이 지금 사실 숫자 아시겠지만 4% 이상이 나오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낮을까? 더 성장하는 국가인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돼지가 CPI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보일 수 있는데, 작년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에서 좀 CPI가 기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게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뭐 절대 수치나 이런 것들은 별로 보지 마시고 예상치 대비해서 발표치가 그냥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는 어쨌든 예상치보다 좀 낮았고 생산자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결국은 중국이 생산하고 이거를 수출하면 미국이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미국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미치더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그게 같이 가는 면이 있어요. 좀 선행을 하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숫자인데 이게 약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살짝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 증시는 별일이 없었지만 홍콩 2.1%, 일본 3.1%, 대만은 3.8%씩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한국 증시가 이날 보시면은 1.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근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좀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큰 하락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하락에 대해서 뭐 전날 미국 장이 나빴잖아 라는 이유 말고서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사실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전달과 동일하게 유지가 돼서 뭐 이 부분 별로 특이한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증시로 넘어가서 요게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장 종료 부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인 요분이세요. 젠 사키. 요분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말 동안 해킹 당했다고. 해킹 공격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 잠깐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거의 뭐 9,000km 정도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최대 송유관 운영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이제 7일 날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이때까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려 하루에 1억 갤런씩을, 그러니까 미국 동남부 지역 연료 소비의 45% 이상을 운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휘발유나 디젤이나 항공유 같은 것들 운반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데에서 뭐 사재기도 나타나고 가격 상승도 나타날 수 있겠다. 만약에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던 거고요. 근데 이 젠사키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좀 미묘함을 투자자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 감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투자 세계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느끼셨냐면요. 이겁니다. 자, 이제 기자분이요. 이번 사건이 인플레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뭐 랜섬웨어 이게 송유관이 폭파가 된 것도 아니고, 폭파가 돼도 사실은 복구가 가능한데 랜섬웨어면 이걸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얼마나 그 소프트웨어 좋은 기술자들이 많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누가 봐도 일시적으로 보이는데, 사키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일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에 동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요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일시적인데 여기서 왜 심각한 가능성 인플레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거는 혹시나 다음 날에 있을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뜻 아닐까? 혹시 백악관 정도면 미리 하루 정도 빨리 이 숫자를 본 건 아닐까?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미리 좀 긴장하고 있으라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좀 강한 코멘트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가 아주 일부에서 있었고, 실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맞추신 거죠. 예. 여튼 이날 보시면은 그래서 코스피 좀 빠졌고, 독특합니다. 상해는 올랐어요. 살짝이지만. 다우랑 나스닥, 다우가 이날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요거 빠진 것도 좀 특이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거의 보아. 근데 그 전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로테이션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면 다우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우도 1% 이상으로 꽤 의미 있게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우리가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예전에 봤던 위기 때 현금을 가지고 싶어 하나라는 느낌을, 쎄한 느낌을 받으신 거죠. 약간. 자, 이제 12일 수요일이 밝았어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화요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크게 하락을 합니다. 특히 대만이 난리법석이에요.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화요일날 1.2% 빠졌고, 수요일에는 최저로 이제 2.2%까지 빠졌다가 종가 1.5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일본은 화요일에 3.1이나 빠졌다가요, 수요일에도 2.5까지 빠졌다 1.6으로 끝났고, 홍콩은 빠졌다가 중국이 그래도 살아나니까 좀 유지가 됐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화요일에도 3.8, 수요일에는 무려 8.6%. 제가 사실 수요일 날에 점심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문자가 온 걸 보니까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대만 증시 반등의 성공 마이너스 6%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반등에 성공했는데 마이너스 6%라는 건 몇 프로가 빠졌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날 보니까는 무려 마이너스 8.6까지. 이날 TSMC가 마이너스 10%를 찍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나마 반등해서 마이너스 4.1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런 거죠. 기술주를 왜 이렇게 후드를 패는 걸까? 여기에 대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시아의 몇몇 헤지 펀드들이 기술주를 작정하고 공매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맑은 눈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TSMC의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많이 기사화가 됐죠. 월별 매출을 TSMC 내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전월 대비 13.8%가 빠졌다라고 하니까는 TSMC 매출이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기술주들 다 안 좋나 봐. 그리고 이제 대만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사실 이거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저도 이거를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10명이 안 나오다 20명이 나와서 이제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8%씩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무슨 반도체 공장이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노동 집약 산업도 아닌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확진자가 나와도 생산 잘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진자가 옆에 숫자들 가려놓고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증가 같지만은, 네, 그냥 몇 명 나왔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인도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핸드폰이나 뭐 하여튼 IT 쪽 소비가 적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고가를 쓰는 건 아니지만 물량에서는 지금 성장률이 잘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인도가.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오더 컷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기대 인플레 보셨죠? 2.7을 이제 2.7%를 2006년 5월 이후로 처음 이제 뚫고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래 버리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 기술주가 빠져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사키 발언으로 볼 때 오늘 밤 물가가 대단히 높게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단순한 이유에 차트가 나빠 보인다. 뭔가 아랫방향으로 확 밀어버리면 이거 차트가 밀릴 것 같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쭉 여러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요 회색 선이 보시면은 121선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반등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이 회색 선을 뚫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때 보이시죠? 최근이죠. 이번 주 들어와서 이걸 살짝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밀어볼까? 처음으로 터치했는데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일본 이제 니케이 225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마찬가지예요. 121선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한번 무너졌다 고 대만은 보시면은 심지어는 요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여러분. 61선의 이 뭐랄까요, 무너짐도 거의 허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만이. 참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60이 뚫고 내려가니 어이구 120도 가볼까? 한 방에 갔었던 거죠. 요 날이죠, 요 날이 마이너스 8% 이상 찍은 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요, 여기도 역시나 121선을 처음으로 터치하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요 차트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라 그러잖아요. 요렇게 오는 거, 그 헤드앤숄더의 반대편 어깨에 있는 거 아냐라는 아주 또 나쁘게 보려면 그런 차트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한국으로 오면 어떠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역시나 모든 이평선이 지금 모였죠, 여기에. 그러고 나서는 똥 빠졌었던 거고, SK 하이닉스는 대만 같은 차트죠. 120인을 처음으로 터치를 하고 나니까는 다음날 빠지는 거 아니야 하니까는 바로 다음날 갭 하락시키면서 좌자자 밀고 내려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래로 밀어보니까는 뚫려 내려가네, 이랬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매도, 제가 아까 공매도 얘기를 꺼냈으니까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죠. 한국 증시 공매도 보시면은 금액 면에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1조 1000억, 8900억, 8400억, 5200억. 그게 지난주였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5700억, 8400억, 9800억, 8300억, 5100억. 큰 차이가 없죠, 그 전주하고요. 실제로 거래 대금 대비해가지고서 공매도 비중도요, 지난주에 제일 높았던 때가 4.9, 낮을 때 2.6이었는데 이번 주에 4%가 넘어간 주가 없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전주에는 시작을 3.1로 세게 했지만 이번 주는 보시면 다 1%대예요. 심지어 금요일이 돼서는 코스닥은 공매도 비중이 이제 0.9까지 떨어집니다. 두 숫자 다 과거 평균 대비해가지고서 훨씬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86번가 이야기한 게 잘못됐네, 공매도 영향 없는데 인데 공매도 상위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제 그 공매도 재개 첫 주입니다. 첫 주 보시면 제일 많이 공매도 나온 게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HMM, 금호석유, 카카오, 삼성중공업, 기아차, LG화학, 신풍작,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이었어요. 보시면 사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큰데 탑10 안에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주 보시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개가 이제 그 1, 2위를 차지를 했죠. 그 중에서도 사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대비해가지고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거의 한 7, 8배 정도가 되는데 공매도 비중은 하이닉스가 절반에 육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차트에서도 느끼셨겠지만은 하이닉스에 어마어마하게 배팅을 한 겁니다, 세게. 그 외에도 이제 탑 20까지로 넓혀서 보면 IT 종목들이, 여기는 사실은 IT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더불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DB하이텍, LG전자까지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테크에 대해 가지고서 숏이 지난주에 좀 만연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만 이러냐? 글로벌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로벌에 보시면은 지금 레버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 펀드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이게 이제 G사에서 만드는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추가적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네트가 있고 그로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로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로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예요. 현금 100억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만큼 주식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그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공매도도 할래. 난 주식 시장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나의 그 익스포저는 제로로 가져가고 싶어 하면은 100억의 주식을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100억짜리 펀드에 매수 포지션 100억, 공매도 포지션 100억이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산을 해요. 절대값으로 해서. 그러면 100억 분의 200억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로스로 했었을 때 레버리지 비율을요. 저희가 이거를 2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매수를 해도 그로스는 증가하고요. 공매도를 해도 그로스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로스 북이 쭉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 대비해 가지고서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한 230 내외, 올 초 들어와서 한 230에서 40 사이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은 거의 250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해외 헤지펀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해서 늘어난 걸까요? 매도를 해서 늘어난 걸까요?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나스닥 선물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숏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 거의 한 달간 하루 빼고는 계속 숏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숏을 한 거는 이때는 뭐 코로나 때니까 숏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전으로 치면은 요때 이제 2018년도 이때를 제외하면은 그 전을 찾으려면은요 10년 전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될 정도로 지금 숏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1주 연속으로 지금 나스닥의 숏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스닥 중에서도요, 특히 테크를 싫어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쪽이 오버웨이트가 꽤 많이 돼 있다가 최근에 보면은 오버웨이트 되어 있는 비중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도 보시면은 반도체 부분이 이제 어느샌가 18년 정도 중간 정도부터 해서는 글로벌에서 언더웨이트입니다. 지금 요 섹터가. 근데 요게 좀 증가하나 싶더니 내려왔다. 증가하나 싶다가 연초에 다시 내려와가지고서 최근에 또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테크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좀 나와 있다. 그러니까는 그로스로 레버리지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테크 공매도를 가지고서 저렇게 증가한 것으로 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플레이를 하는 걸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요 헤지 펀드들의 평균 그 이제 연초 이후 YTD 이제 연초 이후죠.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시면 에게 0.97%밖에 안 됩니다. 고작 1%가 여러분 지금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나 아시아 보세요. 지금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다고 아까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마이너스 1.9%입니다. 이제 뭔가 수익률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배팅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걸로 보인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모두가 기다렸었던 수요일 날에 미국의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쇼크를 냈죠. 원래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 예상치 2.3%였는데 무려 3% 앞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냥 이제 근원 아니고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가 3.6. 사실 여러분 3.6이면 굉장히 높게 원래 예상치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발표치가 무려 4.2%. 여기도 앞자리를 갈아치웠습니다. 완벽히 쇼킹한 숫자였고요. 이 정도로 인플레가 오는데 정말 연준 말처럼 백악관 말처럼 이거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숫자 나오자마자부터 증시가 수직 낙하를 시작을 합니다. 네, 허동룡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근데
더 속 터지는 게 있었죠, 투자자들한테. 요거 나오고 30분 뒤에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위원이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묻자 마치 자기 얘기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나도 놀랐다. 이래버리니까는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쵸?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더 말해줘야 되는데 거의 뭐 남 얘기하듯이 나도 놀랐다 저 숫자에. 굉장히 저도 놀랬습니다 이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날 보시면 코스피 빠졌었고 또 독특하게 상해조가 몰랐어요 여러분. 다우가 2%, 이제 가리지 않죠. 다우 2%, 나스닥 2.7%다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팍 튀어오릅니다. 미국제 10년물이 장중에는 1.7을 뚫었었는데요. 조금 내려와서 무려 7bp가 상승한 거의 1.7에 육박한 숫자로 올라갑니다. 테크 숏에다가요. 소비자 물가 쇼크라는 게 합쳐져서 거의 정말 증시 입장에서는 환장의 콜라보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가 정말로 최악으로 갈 뻔하다가 한 가닥 희망을 준 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목요일날 이제 요날 이제 증시 이제 새벽 2시였습니다. 이때 미국제 10년물 응찰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환경이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물가 쇼크니까. 근데 의외로 금리나 응찰률 모두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좀 막았던 그런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3일 목요일로 가는데요. 뭐 일단 이거 멀쩡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증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뜩이나 기분이 심란한데 우리나라 아침 시간 7시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한다고 트위터에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호화폐까지 아비규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안전한 데가 어디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시아 증시 속절없이 계속 약세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래도 여기서 좀 구세주가 될 만한 건 결국 고용이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사가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눈길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요. 지난밤에 하락 때 제기된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주 금요일에 고용 쇼크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도 생각보다 나쁘고 근데 물가는 더 올라. 소비자 물가 봤지 쇼크로 나온 거 이게 불황하고 인플레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되면 니네 다 끝났어. 니네 다 쇼만 쳐야 돼. 다 팔고 나가야 돼. 현금밖에 가지고 안 있어야 돼.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일부에서 갑자기 막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여러 번 빠지면 곰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 전주 나왔던 고용 숫자 하나 빼고서는 나머지 고용들은 다 숫자 잘 나오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고용이 좀 잘 나와준다면 경기는 좋은데 인플레가 좀 높게 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걱정은 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는 경기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높게 오냐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높게 오느냐 요것만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죠. 즉 최악의 시나리오는 배제하고 봐도 되는 거죠. 요게 잘 나온다면. 근데 이제 실제로 나온 게 보니까는 예상치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요 숫자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난이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치는 예상치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시장은 여러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이 됩니다, 글로벌 증시가.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나오는데 사실 생산자 물가가 뭐 소비자 물가로 그대로 이 상승폭들이 이어진다.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조금은 중요성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상치 대비해서는 발표치들이 다 조금씩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날에 하도 쇼크를 받아버리니까는 요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는 눈에도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자 미국장 빠진 영향으로 코스피 빠졌고 상해 드디어 좀 빠졌네요. 근데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날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좀 내려가서 뭔가 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자,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서요. 슬슬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쇼킹하게 나왔을까에 대한 깊은 분석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좀 일시적인 것 같아. 저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심리가, 안정 심리가 좀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14일 금요일인데요. 아시아 서구 증시 모두 다 이날 하루 내내 양쪽 다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1%, 상해는 무려 1.8%나 올랐네요. 다우는 1.1%, 그 다음에 가장 패자였던 나스닥 2.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떨어졌죠. 좀 유의미하게. 이날 둘 합치면 6bp가 빠져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쇼크 나와서 7bp 올랐던 거를 대부분 되돌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한 주가 지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팩트셋에서 좀 재밌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분석 결과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보니까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분기가 바로 지난 1분기였다라는 겁니다. 2021년 1분기요. 그러니까 S&P 500 기업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들 이제 그 실적 발표에서요. 그 기업의 숫자를 보니까 자, 지난 10년간입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봤었을 때 여기 있다는 거죠.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하고 있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워낙에나 이제 인플레하고 금리 때문에 지금 매주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그 다음에 좀 크리티컬한 라인으로 보여지는 51선을 같이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쭈루룩 내려왔다가 밟고 반등했다가 이제 고용 쇼크로 확 내려갔다가 그대로 땡겨 올리고서는 이제 요번에 CPI 쇼크로 다시 확 올라갔다가 근데 아닌가 하면서 또 내려왔습니다. 참 여기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째 지금 요 51선에 가득 이제 바짝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쇼크로 인해서 이게 구조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대한 논쟁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 전 몇 주 전부터 해서 지금 테크 숏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도하게 이렇게 몰려있는 포지션은 오히려 보통 화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 하락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구체적인 숫자 아무것도 제시 안 하지만은 진짜로 뭐 현인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때요. 딴 사람들 다 샀을 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긍정적으로 볼 때 하락이 오듯이 이렇게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면 보통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 포지션들이 숏스퀴즈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좀 테크 숏에 많이 몰려든 이 포지션들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지금 중국 본토입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중국 본토 증시가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상대적인 약세를 계속 보여왔죠. 그리고 좀 디커플링이 글로벌 증시들하고는 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디커플링이 되는데 강세로 디커플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1선하고 그어서 보면은 뭔가 힘있게 지금 뭐 차트 보시는 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차트 괜찮아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본토 증시가 의외로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잊혀져 있다가 지난 몇 달간 뭔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역시나 또 물가 좀 봐야 되고요. 뭐 중요도가 미국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집단 면역을 굉장히 빠르게 해나가고 있는 영국이 집단 면역을 갖추면 어떤 식으로 소비자 물가 경로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약간 힌트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럽도 뭐 어쨌든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 3시에는 4월달 사실 크게 이슈가 없었던 FOMC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 통화정책회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회의록에서 혹시나 뭔가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고용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서는 지금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있죠. 요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날에 반도체 최근에 부족 사태 관련해서 또 뭐 미국 정부에서 화상회의 하고 여기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우리나라에서 테크가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자산시장 그리고 다음 주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코너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